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지역, 특히 성지에서의 프란치스칸 현조는 1217년 엘리야 형제와 다른 형제들을 아크레로 파견하면서 시작되었고 1219년 프란치스코와 다른 몇몇 형제들의 십자군 점령 지역과 이집트 파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 형제는 1217년부터 1220년까지 3년간 아크레에 머물렀습니다. 1220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중동 여행을 마치고 이태리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서 머지않아 전체 수도회를 위한 프란치스코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형제가 아크레에 머물 당시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아크레의 바깥 요새 안쪽에 위치한 새로운 구역에 머물렀습니다. 아크레의 프란치스칸들은 아마도 정식 수도원 구조의 건물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레 도시 성벽 바깥에서는 그 어떤 복음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아크레라는 도시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설교와 학문 연구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크레는 예루살렘 라틴 왕국의 본부였고 총대교구 당국이 머무는 곳이었으며 성전 기사단, 병원 기사단, 베네치아인, 제노바인, 피사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집적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크레는 군사적 이익과 상업적 이익이 교차하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긴장도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평화 설교 역시 형제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또한 클라라회도 13세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아크레의 프란치스칸들이 당시 아크레에 거주하던 이슬람 상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마음껏 설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트리의 야고보 주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며 작은 형제들이 이슬람인들에게도 복음을 설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작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의 교리를 전할 때 사라센인들은 그들의 설교를 기쁘게 들어주곤 한다. 그러나 그들의 설교에서 마호메트를 거짓말쟁이와 배반자로 공공연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때면 이것을 참지 못해 그들을 박해하고 매질하며 자기들의 도시에서 추방했는데 하느님의 기적적인 보호가 없으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네, 이 글이 비트리의 야고보가 남긴 글입니다. 또한 아크레 작은 형제들의 삶은 그 당시 교회 장상들이 자기들의 가장 훌륭한 젊은 성직자들을 작은 형제 외에 빼앗기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젊은 성직자들을 매료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비트리의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우리 교회의 성직자인 영국 사람 헬리코와 우리 협조자들인 다른 2명, 즉 교사 미카엘과 나의 부탁으로 십자가의 성당을 맡은 마테오가 그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게다가 합창지휘자와 헬리코와 그 외 몇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비트리의 야고보가 적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성지의 프란치스칸 현조는 아크레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북쪽의 안티오키아와 트리폴리부터 시돈, 티로, 아크레, 자파에 이르기까지 십자군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해안가에 현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현존은 예루살렘에서의 현존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귀천한 지 3년 후인 1229년부터 형제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볼 때 1228년 황제 프레데릭이 아크레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229년 2월
황제와 술탄은 자파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프레데릭 2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다음 날 주님 무덤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는 프레데릭 황제가 예루살렘을 넘겨받았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물론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하는 알 악사 모스크가 위치한 하람 알 샤리프는 그의 통치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이 소식을 듣고 황제 프레데릭을 파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황과의 대화 없이, 교황의 승인 없이 이집트 술탄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황은 2명의 작은 형제들을 아크레로 파견하여 예루살렘 총대주교에게 자신의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은 황제가 파문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데릭 황제와 이집트 술탄 간의 휴전협정은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의 도시가 되었다는 점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의 예루살렘 현존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1229년 3월 예루살렘 총대주교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고 성직자들과 사제단이 오래된 성전과 다른 부동산을 획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30년 2월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한 통의 공식 서한을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와 예루살렘 총대주교에게 발송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1229년에 예루살렘에 작은 형제들의 수도원이 있었고 이들의 권리를 교황이 방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은 모든 방법을 다하여 작은 형제들을 환대하고 지원하라고 명합니다. 교황은 십자군 원정이 사실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슬람 세력과 무력으로 충돌하기보다는 그들과 공존하는 가운데 대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인 방법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가장 합당한 이들이 작은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초기부터 보호자 추기경으로서 작은 형제회를 동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깊은 교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는 작은 형제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봉헌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형제들은 수도 규칙에 따라 금전을 수령할 수 없었지만 이슬람 땅에서의 선교사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1230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서한이 성지에서의 프란치스칸들의 공식적인 현존에 대한 법적인 인정을 승인하는 공식적인 문헌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프란치스칸들의 성지 현존을 더 쉽게 하고 가능하게 했던 문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초기 작은 형제들의 현존은 1229년부터 124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증언을 모아보면 십자가의 길 5처 근방에 형제들의 수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그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십자가의 길 5처는 1850년에 설정된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예루살렘 현존은 1244년 화레즘 제국의 습격으로 한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화레즘 터키는
셀주크 터키에서 독립하여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지로 확장한 제국이었습니다. 1244년 이들의 습격으로 작은 형제들은 학살당하였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현존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산발적인 작은 형제들의 현존이 이어지기는 하였습니다. 성지 역사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시기는 1263년입니다. 1263년 성 본나벤투라 총봉사자의 주재로 피사에서 작은 형제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도 성지 관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성지 관구의 영역은 키프로스 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티나로 확정되었고 관구 내부는 여러 개의 부호구로 다시 분할되었습니다. 성지 역시 예루살렘, 자파, 트리폴리, 시돈, 안티오키아 수도원 등을 통할하는 하나의 보호구로 분할되었습니다. 아크레의 프란시스칸 현조는 1291년 5월 18일에 끝나게 됩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아크레 포위 작전을 통하여 아크레에 남아있던 13명의 작은 형제들과 74명의 클라라회 수녀 전체를 학살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1266년에도 갈릴레아의 사페드에 위치한 작은 형제들의 수도원이 파괴되었고 형제들이 순교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289년 레바논의 트리폴리에서도 형제들이 살해당한 바 있었습니다. 십자군 점령지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던 아크레마저 이슬람 수중으로 떨어지자 예루살렘 라틴 왕국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현존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프란시스칸 현존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지는 이후 30여 년만 지속되었습니다. 형제들은 키프로스 섬으로 피신하였고 이때 관구 본부 역시 키프로스로 이전하였습니다. 키프로스로 피신한 프란시스칸 형제들은 성지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이러한 갈망은 성지 근처 지방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시기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형제들의 개인적이고도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성지 방문과 성지에서의 가톨릭 현존을 복원하기 위하여 교황청이 형제들의 성지 방문을 허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세기, 즉 1300년대 초반부터는 프란시스칸 형제들의 성지 현존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형태로 자리 잡힙니다. 첫 번째 우호적인 분위기는 술탄 바이바스 2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술탄은 프란시스칸들에게 베들레헴 성전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술탄이 곧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프란시스칸 형제들은 더 이상 베들레헴 성전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1322년 아라곤의 왕 하임의 2세는 이집트 술탄 말릭 알 카멜 나세르로부터 하나의 협약을 얻어내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님 무덤 성지가 아라곤 출신 도미니칸 형제들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문서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4년 후인 1327년 하임의 2세는 다시 군주에게 청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도미니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328년 8월 9일에 발표된 교황 요한 22세의 회칙은 당시 키프로스에 있던 성지 관할 관구봉사자에게
매년 2명의 형제를 성지에 파견하는 허락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는 아라곤의 왕 하임의 2세의 청원의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이미 1322년부터 1327년까지 주님 무덤 성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333년 이집트 술탄은 작은 형제 아키텐느의 로저에게 주님 만찬 성지를 내주었습니다. 로저 형제는 최후 만찬 성지 바로 곁에 서둘러 수도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나폴리의 군주 로베르토 단조와 그의 아내 산차가 마련한 기금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산차는 마요르카의 왕 하임의 1세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군주는 성지 회복 작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외교적인 역량과 재정 지원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무덤 성전에서 프란치스칸들의 공식적인 활동을 성지의 무슬림 당국자들이 인정하게 된 데에는 이 두 군주의 소중한 중재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342년 11월 성지의 프란치스칸 현존에 있어 결정적인 교황 문헌이 반포됩니다. 1342년 11월 21일에 반포된 회칙 그라치아스 아지무스와 누페르 까리시메는 주님의 거룩한 무덤 성지와 몇몇 다른 성지에서의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교황청의 법적인 승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성지 현존 청원을 위한 나폴리 왕의 기나긴 협상이 마지막 점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칙은 이러한 공식적인 확인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단위체의 설립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규정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은 형제 외의 성지에서의 새로운 현존이 갖는 국제적인 성격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작은 형제 외의 어느 관구에 속한 형제든지 성지로 파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봉사를 위하여 파견된 모든 형제들은 예루살렘 시온산 수도원 수호자, 즉 원장의 순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온산 수도원 원장은 당시 키프로스에 거주하던 관구봉사자의 대리자였습니다. 이렇게 성지에서의 프란치스칸 현존이 안정적인 시기로 들어가고 이제 이 안정 위에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들을 조직했는가, 어떻게 성지들을 복원했는가에 대한 역사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조직의 시기라고 부르고요. 1342년부터 1517년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형제들의 성지 현존이 교회로부터 승인받은 1342년 이후 성지의 작은 형제들은 본격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십자군으로부터 물려받은 위임과 결실을 일구어내기 위하여 성지 획득을 시작하였고, 나아가 중동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작은 형제의 성지 보호구의 법적인 현존은 교회와 무슬림 당국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347년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주님 탄생 선지를 관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363년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여왕 조반나는 이집트 술탄으로부터 칙령을 얻어내어 작은 형제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무덤과 성전을 획득하도록 도왔습니다. 1375년 이미 베들레헴의 수도원을 가지고 있던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주님 탄생 성지 근처의
수유경당에서도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392년 작은 형제들은 동정녀 마리아 무덤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겟세마니 동굴을 관할할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1485년에는 아인카렘에 위치한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인카렘에 위치한 세례자 요한 탄생 경당을 경배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활동이 증가하자 적절한 법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377년 최초의 성지 고유 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성지에서 봉사하는 형제들의 숫자가 2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교황 회치 그라치아스 아지무스에 요약된 최초의 규정을 발전시켰습니다. 형제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성지에서의 전례 거행에 더하여 유럽 성지 순례객을 돕는 업무도 함께 기술되었습니다. 1414년 로잔네에서 작은 형제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도 성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성지 보호구가 더 독립적인 위치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성지에서 봉사하는 형제들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16년 후인 1430년 성지보호구 봉사자는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결정되었고 이 전통은 이후 3세기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성지보호구 봉사자는 총회가 아닌 총봉사자와 총평회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17년 성지보호구는 여전히 관구보다 하급 단위체인 보호구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다른 여타 관구들과 동등한 자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청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를 통하여 순례자들을 위한 영적 보조와 타 종교 관련 활동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지 작은 형제들의 종교 간 대화 활동은 피렌체 공의회 기간에 첫 번째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공의회였습니다. 이 화해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이후 2세기간 성지의 프란시스칸 형제들이 가톨릭 세계와 근동과 중동의 교회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공인된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지 작은 형제들의 동방교회와의 대화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다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황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특별한 활동, 즉 종교 간 대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그 가치에 비하여 널리 알려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성지 프란시스칸 형제들의 활동 중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활동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 거주하거나 그곳들을 오가던 유럽 상인들에 대한 영적 보조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15세기 이후에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 후반 이러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봉사는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만 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지속적인 봉사의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본당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지의 프란시스칸 현조는 주로 성지와 성지 관리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활동 역시 이 목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전체 교회를 위한 가장 주요하고도 독점적인 활동이 성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의 프란치스칸 현존에 관한 교회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1342년 이후 프란치스칸들은 폐허가 된 성지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343년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최후만찬 성지가 수리되었습니다. 1479년에는 베들레헴 성전의 천장을 지탱하던 들보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1342년부터 1517년까지의 많은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얻었던 긍정적인 결과들은 대단히 복잡하고도 끝없는 협상의 소산이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수도회의 단호한 고집으로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517년부터 1852년까지 이어진 프란치스칸 시기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스만 터키의 국기입니다. 이 오스만 터키의 통치로 인하여 형제들은 많은 피해와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는 성지의 오랜 역사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우선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학대, 추방, 도피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전체 가톨릭 교회를 위하여 힘겹게 얻어낸 권리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전 3세기의 시간 동안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성지들에서 실질적인 현존을 확립해 왔습니다. 시온산 프란치스칸 수도원은 최후만찬 성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시온산의 수도원을 건립하여 현존하였습니다. 또한 주님 무덤 성전, 요사파 계곡의 성 마리아 성전, 주님 탄생 성전 등도 관할하였습니다. 15세기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주님 무덤 성전 전체에 대한 독점적이면서도 평화로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골고타 경당과 십자가 발견 동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칸들의 관할권과 소유권은 곧 가톨릭 교회의 관할권과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517년에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이 맘룩 통치에서 콘스탄티노플에 위치한 오스만 터키 술탄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오스만 터키의 국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지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지 소유에 관한 경쟁에서 정교회 공동체들은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강탈자, 이방인, 터키 제국의 적으로 묘사하면서 중상과 비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작은 형제회 성지보호구는 불공정한 강탈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대한 타격은 1552년에 발생한 주님 만찬 성지에서의 추방일 것입니다. 시온산 수도원은 이전 2세기의 기간 동안 성지 프란치스칸 활동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던 곳이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성지의 합법적인 소유권에 관한 성지 역사는 상실과 회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무덤 성지와 주님 탄생 성지에서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가진 모든 권리가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성지 보호구 행정진의 힘겨운 노력 덕택이었습니다. 성지 보호구 행정진은 성지의 가톨릭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톨릭 군주들에게
콘스탄티노플의 무슬림 술탄들과 외교적인 작업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623년 교황 우르바노 8세는 회칙을 통하여 성지의 프란치스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가톨릭 군주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무덤 성지, 주님 탄생 성지, 요사팟 계곡의 동정녀 마리아 무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동안 프란치스칸들은 다른 성지들에 관한 권리를 획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1620년 나자렛의 주님 탄생 예고 성지에 대한 결정적인 소유권을 획득하였고 타볼산도 증여받았습니다. 1684년에는 겟세마니 성지를 획득하였고 1679년에는 아인카렘에 위치한 세제아 성 요한 성지도 획득하였습니다. 1754년 나자렛의 주립 양육 성지를 획득하였고 1836년에는 예루살렘의 주님 매맞으심 성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성지 역사를 훑어보면 교회 규정 안에서 성지 보호구의 법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드러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지 보호구 봉사자 혹은 성지 보호구 장의 법적인 성격의 진화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1480년과 1483년에 성지를 방문하였던 도미니칸 형제 펠리체 파브리는 성지 보호구 봉사자를 동방 라틴 교회를 위한 주교 대리로 칭하였습니다. 당시 이 직책은 주로 교황이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1600년대에 성지 보호구 봉사자는 이집트와 키프로스 선교 장관이라는 직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타이틀과 법적인 상징은 성지와 동방 지역 사도자 장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직무는 1847년에 예루살렘 라틴 총대교구가 다시 설립되기 전까지 성지 보호구 봉사자의 직무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지 보호구와 서방 가톨릭 교회의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의 활동에서 어떠한 수입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지 보호구는 외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교황들은 수세기에 걸쳐 주요 문헌을 통하여 전체 교회의 성지 원조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교구가 정기적으로 기금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지원은 늘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던 성지 보호구의 천우신조와 같은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성지 보호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유럽 몇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 왕국은 1621년에 나폴리의 대표부를 설립하였고 그 대표부를 통하여 모금된 기금을 성지로 송금하였습니다. 1636년에는 시칠리아 왕국에도 대표부가 설립되어 성지를 원조하였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성지 순례를 독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베네치아는 선박과 안전한 여행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1520년 베네치아 원로원은 교황에게 프란치스칸 수도회가 성지를 수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한 이러한 프란치스칸들의 특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시온산 수도원 수호자의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과의 외교 관계를 통하여 성지를 방어하는 데 투신하였습니다.
성지 보호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 정책은 오스만 제국이 프랑스에 수여한 계약 혹은 치외 법권 협정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1535년 프랑스는 콘스탄티노플 술탄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러한 협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술탄 술레이만은 전체 유럽을 향한 확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왕은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에 대항하여 술탄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물론 유럽의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거대한 추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터키 제국 간의 협정은 무슬림 국가들이 그리스도교 세계와 평화롭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로써 콘스탄티노플 주재, 프랑스 대사의 중재를 통하여 성지의 프란시스칸들을 보호할 윤리적인 의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프랑스 대사는 17세기에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개입하여 성지의 작은 형제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영사가 세이데에 거주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79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터키 간의 이 협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1917년이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 내의 전체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는 루이 14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오스만 제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어자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다소 모호한 용어로만 이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 15세는 1740년의 협정을 통하여 프랑스 보호령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황청도 오스만 제국 내의 모든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프랑스 보호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프란시스칸 형제들의 성지 연전 초기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이 통일된 이후 스페인 가톨릭 군주들은 성지와 성지 프란시스칸들에게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550년 스페인 왕은 주님 무덤 성지 복원을 위한 기금을 승인하였습니다. 1646년 교황청은 성지의 프란시스칸 형제들이 성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스페인 왕은 직접 조치를 취하여 콘스탄티노플로 스페인 형제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1년 후에 그리스 정교회가 빼앗아간 성지들이 다시 프란시스칸의 권한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714년 주님 무덤 성전이 복원되었는데 이때도 스페인 왕이 복원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마드리드에는 성지를 돕기 위한 기관인 성지의 신심 깊은 선행이라는 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1517년부터 1852년까지의 기간에 성지보호구의 많은 작은 형제들이 우리 가톨릭 신앙을 옹호하는 가운데 희생되었습니다. 1530년 주님 무덤 성전에 수집된 귀중품과 관련된 문제로 형제들이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비그리스도교인들이 무덤 성전 내 귀중품을 획득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자 형제들을 무려 27개월간 투옥한 것입니다. 1537년부터 1540년까지 팔레스타인에서 또 다른 박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537년 전쟁에서 패배한 무슬림 세력은 그에 대한 복수로 시온산과 베들레헴의 작은 형제들을 다마스커스에 38개월간 감금하였습니다. 1551년 형제들은 시온산에서 쫓겨나 1558년에 산 살바토레 수도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1548년 나자렛에서도 박해가 일어났고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1632년과 1638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증오 때문에 죽음을 당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8세기와 19세기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 형제들의 희생은 더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투스코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지의 프란치스칸 후기 역사의 정점에는 1852년에 있었던 스타투스코어 혹은 현상 유지 원칙이 있습니다. 스타투스코어는 성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성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간에 맺어진 장소 관할 관계를 넓게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장소에 박혀 있는 라틴 교회의 은별입니다. 이 은별이 지금 성지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은별 자체는 라틴 교회의 것이지만 이 자리와 그 위로 세워진 제대 등의 소유권은 그리스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 탄생 성지나 주님 무덤 성지 등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하나의 성지 안에 여러 그리스도교 종파가 함께 현존하는 데 놀라움을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그러한 성지 안에서 발생하는 각 교파들 간의 묘한 분위기에 당혹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 무덤 성지나 탄생 성지에서 발생하는 교파들 간의 갈등과 물리적 다툼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먼저 언급되어야 할 점은 가톨릭 혹은 가톨릭을 대표하는 프란치스칸들이 주님 무덤 성전의 유일한 관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335년부터 1662년까지 3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은 오직 프란치스칸들만이 가톨릭을 대표하여 최후 만찬 성지, 주님 무덤 성전, 성모님 무덤 성전, 주님 탄생 성전을 관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역사를 거치는 동안 프란치스칸들은 성지의 소유와 권리를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들과 함께 나누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현재 목격할 수 있는 성지 관할권은 1852년에 확정되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517년 오스만 터키가 이집트의 맘룩 왕조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성지들과 관련된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스만 술탄들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던 정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라틴 그리스도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큰 호의를 보였습니다. 라틴 신자들은 유럽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오스만 술탄들은 유럽 군주들과 계속적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터키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 정교회의 영향력은 라틴 교회를 제물 삼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552년 오스만 황제의 칙령으로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최후 만찬 성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작은 형제들이 주요 성지를 관할하였고 성지 보수공사 역시 프란치스칸들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졌으며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은 프란치스칸들이 거행하는 전례에 평화롭게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프란치스칸들의 허락을 얻어 자신들의 고유한 전례를 거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565년 정교회 총대주교는 베들레헴을 정교회의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후대 총대주교들에 의하여 갱신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예루살렘의 성지들에게로 확장되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회의 시도는 베니스와 프랑스의 노력으로 차단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은 이러한 시도에 직면하여 성지 일부를 양보하는 유화책을 쓰려고 하였지만 정교회 측은 모든 성지에서 프란치스칸들을 몰아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675년 정교회 총대주교는 오스만 황제의 칙령을 통하여 주님 무덤 성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서방 세계는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터키 정부는 특별 법정을 꾸려 양측이 제공한 문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성지들에 대한 적법한 관할자들이며 그들의 권리가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습니다. 1690년부터 1719년까지 프란치스칸들은 7개의 칙령을 더 받아내었는데 이는 그리스 정교회 성직자들 측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757년 정교회 성직자들이 이끄는 정교회 신자들이 주님 무덤 성전의 프란치스칸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정교회는 적반하장으로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 온갖 음모를 적용하여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는 아무런 조사 없이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이 칙령을 통하여 정교회는 주님 탄생 성전과 동정녀 마리아의 무덤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고 주님 무덤 성전은 프란치스칸으로 대변되는 라틴 교회와 정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황과 서방 세계는 지속적인 반대 탄원을 넣었으나 이 칙령은 성지들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주요 원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후로 바뀐 것은 세부적인 사항뿐입니다. 19세기 이후로 성지들에 관한 문제는 주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에 대한 유일한 보호자로 자처하였고 러시아는 정교회의 보호자로 자처하였습니다. 1801년 주님 무덤 성전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님 무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정교회 측은 복원 작업을 위한 칙령을 따냈고 정교회의 복원 작업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십자군이 작업한 아름다운 무덤의 모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1829년 주님 무덤 성전에서의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권리가 영속적인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오스만 제국 행정 공무의 큰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1847년 그리스 정교회는 베들레헴 주님 탄생 동굴의 주님 탄생터에 있던 라틴 교회 은별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별에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주님 탄생서가 라틴 교회에 속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852년 프랑스 대사는 가톨릭 세력을 대표하여 오스만 제국 정부에 1767년 이전에 프란치스칸들이 누리던 권리를 다시 복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주님 탄생터의 은별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황제는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 서방의 요청을 거절하고 1767년 이전부터 실행되어 오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임을 칙령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투스코어입니다. 은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영국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스타투스코어는 거의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지의 역사를 단 몇 페이지로 가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발제를 통하여 성지 역사의 중요한 마디마디를 읽을 수 있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지 이스라엘에서의 작은 형제들의 노고와 피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800년간 작은 형제들이 가톨릭을 대표하여 성지에 현존하면서 무려 3,000명이 순교하였습니다. 가톨릭 측에서 보자면 성지는 이렇게 작은 형제들의 피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스라엘 어느 성지에 가든 환대받고 마음 편하게 미사와 전례를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이슬람 신자들이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호의와 평화로운 태도는 성 프란치스코와 작은 형제회의 접근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하는 회칙, 모든 형제들의 내용이 성지에서는 이미 오랜 프란치스칸 전통으로 굳어진 삶의 방식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역사를 함께 개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